이번 시간은 10장 C++로 이용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C++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기 전에 C++에서의 객체지향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C++ 학습이 용이하게 될 거예요. 이 챕터에 나오는 내용을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객체지향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요. C++에서 이런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9장에서 소개한 추상화의 내용이 좀 반복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객체지향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라라는 언어가 최초의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1960년대 개발이 된 언어고요. 알골, 모태 언어가 되는 알골을 확장을 해서 객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세계를 모델링 하려고 했고, 객체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객체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나타낼 때는 그 객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가를 살펴봤는데요. 분석했는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속성과 이런 자극에 반응하는 두 가지 요소로 객체를 소프트웨어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속성을 우리가 보통 변수로, 반응은 함수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 스몰톡이라든지 에펠이라든지 과거에 있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공부하는 언어들이 객체지향 개념을 포함한, 지원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속성과 반응, 요게 속성, 내부 상태와 행동이죠. 그렇게 앞에서는 기술이 됐었어요. 내부 상태와 행동을 가지더라. 그렇죠? 그 행동은 함수, 메소드로 표현이 됐고, 내부 상태는 변수, 내부 변수로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객체지향 설계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체지향 설계는 크고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하여간 어려운, 복잡한,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 설계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모듈, 크니까 여러 개의 모듈을 구성해서 작은 것 만들어서 합쳐서 만들겠다. 그리고 자주 변경돼요. 사용자 요구사항이 자꾸 변경돼요. 그런 거에 대응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럼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이전에는 하향식 설계를 했습니다. 시스템의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요. 또 하나의 큰 기능을 작은 여러 개 작업으로 나눴어요. 뭐 여러 개 모듈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제 블록이 됐죠. 알골에서 블록 구조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커지게 되고 약간 변경 요구사항이 자꾸 발생하는데, 하향식 설계 방식으로 개발한 것은 이런 변경에 대응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위 수준에서 크고 복잡한 작업을, 큰 기능을 하위 수준에서 자꾸 단순한 작업을 바꿔주죠. 결국 결과물이 뭐냐면 시스템 계층 구조도가 나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상위에서의 크고 복잡한 작업인데 어떻게 하냐? 성적값을 저장한 파일을 읽고요. 평균을 계산하고 정렬하고 등급 결정해서 결과 출력해요. 이런 5가지 단계로 나누니까 각각을 수행하는 모듈을, 또 블럭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뭐가 문제냐? 융통성이 부족하고 설계된 시스템 변경이 어렵다. 기존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어렵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당장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리드 파일에서 calculate average에서 그 변수 이름을 평균 이름을 average라고 적었어요. av라고 적었어요. 그럼 소트 할 때도 그 ever 가지고 소트를 하겠고 determine 할 때도 그 ever 값 가지고 또는 이제 소트한 그 순서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 ever를 이름을 바꿔요. 뭐 average 뭐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꼭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 변경됐어요. 아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네. 여기도 바꿔야 되고 한 군데에서 변경된 것이 다른 모듈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모듈이 상당히 많다면은 수정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융통성이 부족해요. 고치면은 이거 다른 것도 고쳐야 되고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썼으니까 평균 계산할 때 꼭 에버리지라고 결과를 내는 것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평균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중간 기말만 했어요. 이거 가지고 2를 나눴어요. 그럼 다른 과목을 평균 낼 때는 걔는 퀴즈도 보는데 거기 갖다 못 씁니다. 그렇죠. 재사용이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은 큰 프로그램 만들거나 큰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객체지향 설계예요. 객체지향 설계는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고요. 여기서 이미 나왔습니다. 뭐냐? 어쨌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능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얘는 기능 중심이에요. 읽는 기능, 계산하는 기능, 평균 계산, 소팅하는 거, 결정하는 거, 출력하는 무엇을 하느냐, what to do,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문제를 분류했는데요. 객체지향 설계는 자 성적 처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성적 처리, 성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간고사, 그죠? 기말고사, 그리고 평균, 그리고 등급,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학생 이름이나 뭐 학번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모이면 됩니다. 자, 이걸 재사용하거나 수정할 때 퀴즈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 퀴즈 성적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서 평균 계산하는 것만 바꾸면 돼요. 여기만 바꾸면 되죠. 여기 바꿨다고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객체지향 설계입니다. 데이터 중심입니다. what, how가 아니라 what을 무엇이 필요하나.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이 변경되면은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객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또 재사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지향 언어, C++,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메인부터 짜는 게 아니고 클래스부터 작성을 합니다. 어프로치가 틀려야 돼요. 문법이 비슷하지만은 시작이 메인 함수부터 작성해서 뭐하고가 아니라 클래스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객체지향에서의 어떤 새로운 개념들은 코드 재사용.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하죠. 큰 프로그램 작성하려니까. 그런데 코드 재사용을 통해서 코드 작성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상속에서 코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상속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객체지향 언어가 당연히 그래서 제공하는 거죠. 공통의 데이터와 연산이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죠. 또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어요. 이게 결국은 데이터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what, 클래스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 클래스 안에 필요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연산이 함께 정의되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죠. 클래스부터 만드냐? 그게 객체지향 언어를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객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객체가 그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특성은 내부 데이터, 그리고 반응은 연산으로 표현을 하죠. 이 두 개를 합친 거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두 개가 합쳐져요. 그래서 정보 은닉, 이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죠. 자, 이 연산만 이 데이터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캡슐화 기능,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주죠.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줄 때 진정한 추상화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의된 연산만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캡슐화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죠. 자,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 객체의 특징 소개했고요. 또 다형성이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폴리모피즘인데요. 매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산자 중복, 함수 중복이에요. 함수 중복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같아요. 근데 매개 변수가 다를 때, 그죠? 다를 때 다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연산자 중복은요,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요. 3 더하기 4는요, 똑같이 이것도 3.4 더하기 4.4. 연산자 똑같은 모습을 쓰고 있죠. 다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기계어와 이것의 기계어가 달라요. 그죠? 얘는 정수 덧셈을 하는 그런 애더가 호출되겠고, 애더가 실행되게 해야겠고요. 얘는 실수 덧셈을 하는 애더가 실행돼야 됩니다. 정수 덧셈 애더와 실수 덧셈 애더가 다른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연산자 중복을 쓰고 있어요. 자, 상속. 이미 여기서 소개를 했죠. 상속은 코드 재사용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부모,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관계죠. 뭐 슈퍼 클래스, 얘는 뭐 서브 클래스, 얘는 베이스 클래스, 얘는 뭐 디라이브드 클래스, 뭐 이런 용어로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수준의 객체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는 상위 수준의 객체의 속성과 영상을 공유하고요. 추가로 자신의 어떤 특징을 더 추가하는 거죠. 자, 객체 지향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살펴보면은 객체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추상화 데이터 유형의 변수들이죠. 데이터 캡슐화를 지원을 하죠. C++ 클래스의 한 사례. 그래서 인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아요. 자, 클래스는 이런 동일한 객체의 집합이죠. 또는 이런 객체를 찍어내는 틀이죠. 객체를 생성하는 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찍어냈으면 그것이 그 클래스의 하나의 사례 인스턴스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서브 클래스는 상속받은 클래스죠. 추가된 속성을 가지죠. 상위 클래스 것을 그대로 받고 자기 것을 추가하는 거죠. 자, 여기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인스턴스는 실제 객체입니다. 이 객체라고도 부르고 인스턴스라고도 불러요. 메소드는 오퍼레이션, 즉 함수예요. 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펑션이라고도 부르고요. 프로시저 서브루틴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엔 다 펑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메소드라고도 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메소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C++에서는 멤버 펑션이라고 부르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데이터들, 거기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C++에서는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죠. 뭐 부르는 용어가 다르지만은 데이터와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얘를 액세스 가능하고 밖에서 얘는 액세스 못하게 하는 캡슐화를 제공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함수가 호출될 때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객체에 전달되고요. 결국은 그것이 메소드로 호출한다. 함수가 호출돼서 함수가 실행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객체 간에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 거는 메시지를 보내서 통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지를 보내서 통신한다는 얘기는 이 객체의 메소드, 함수를 호출한다는 겁니다. 함수가 호출되면은 함수가 내부 변수값을 조작을 해서 내부 변수값이 변하죠. 내부 변수값이 변하면은 이 객체의 내부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객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프로그램에서는요,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함수가 호출돼요. 그 함수에서 객체의 내부 상태 변수값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객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세계가 변화하는 것을 객체지향 언어에서 모델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객체로 표현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객체 간에 메시지 전송을 하고, 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함수가 호출되고, 그 함수가 실행되면서 내부 변수를 변화시키고, 내부 변수가 변화되면서 객체가 변화한다.
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용어들 또 기본 개념들을 소개를 했고, C++에서 구체적으로 객체지향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요. 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객체에 대한 명세고 객체를 생성하는 틀입니다. 내부는 뭐 변수와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 C++에서 내부 변수는 멤버 변수, 함수는 멤버 함수로 지칭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좀 스페시픽한 겁니다. C++에서는 이런 private, public, protected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서 private은 객체 내부에만 접근해요.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서 접근 안 되고요. 퍼블릭은 공개가 됐으니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는 외부에서는 보호하지만 가족한테는 공개해요. 즉 자식한테. 자식 서브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족은 자식들은 액세스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객체의 어떤 부분들을 지정을 합니다. 액세스 스페시파이어라고 하죠. 객체의 어떤 예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안 썼네. 안 쓰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객체 Q 객체를 봤을 때 요 세 가지는 안 보입니다. 퍼블릭으로 쓴 init과 qput과 qget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보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는 q를 쓰면은 init과 qput과 qget만 쓸 수가 있어요. 자세한 뭐 이렇게 뭐 어사인먼트를 하거나 뭐 플러스를 뭐 포인트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스택이나 q를 쓰면서 하지 않아요. 집어넣고 빼는 일만 합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그대로 작성을 했고요. 컴파일을 하면은 빌드를 하면은 빌드가 잘 구성이 돼서요. 네, 여기 몇 가지 오류가 났으니까 잠깐 살펴볼게요. 요 메인을 여기서 있던 거를 삭제를 안 했네요. 요거를 일단은 삭제를 할게요. 여기 메인이 두 개가 있어서 그렇고요. 제거를 하고 인트 메인이니까 리턴 뭐 1 정도로 하고 다시 빌딩을 하면은 메인이 보이드네. 인트로 할게요. 자, 요것을 이제 우리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실행시키면은 똑같이 이거는 아까 거로 프랙티스 9를 그대로 했네. 네, 실행시키면은 10, 20, 19, 1이 나옵니다. 자, 10, 19, 21 순으로 풋을 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네, 그 순서대로 나와요. A에는 10하고 20을 했나요? 10하고 20. 19하고 1이죠. 19하고 1이 나옵니다. 자, 요것은 Q니까요. 순서대로. 자, 요렇게. 그런데 여기 C라고 해서 C의 S록, C의 R록 이거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QU2위 C, C의 S 여기 보이지가 않죠. 네,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름도 사실 모르죠. 인포메이션 헤딩이니까. 네, 안 돼요.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C++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예요. 객체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호출되고 소멸되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금 예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런 포인터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이거 반드시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에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닛을 안 하고 이거 지운 다음에 이닛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에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제대로 동작 안 하죠. 초기화 안 했으니까. 이거 깜빡 잊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좀 프로그래머가 신경 안 쓸게. 생성자예요. 그 생성자는요,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init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nit이라는 거를요, init이 필요 없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QUEV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또 QUEV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리턴 타입이 이게 잠시만요. 이름이 또 똑같아서 그런가요? 이게 오버로드가 됐다고 하네요. 이름이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K 이렇게 쓸까요? 네, 그냥 이름을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고요. 네, 이건 자, 컴파일이 완료됐는데 여기 아까 이닛에 있었던 이제 void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돼요. 얘는 리턴 타입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자, init을 그냥 q로만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init을 q로만 바꾸면 됩니다.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요 예를 살펴볼까요? 스택도 이거 똑같죠? 그리고 여기 똑같아요. 리턴 타입을 쓰지를 않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에몰로그를 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죠. 이 메모리는 이제 객체가 없어지면은, 객체를 그만 쓰게 되면은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자동 반드시. 그래서 깜빡할까봐 디스트럭터에 이렇게 프리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이것이 new로 우리가 할당 받았으면은 여긴 당연히 딜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객체 생성할 때 컨스트럭터가 호출돼서 new stack is created, 네, 요게 출력이 되고요. 에몰록을 합니다. 힙에서 메모리 할당 받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다 돼서 여기까지 끝나면은 저절로 디스트럭터가 호출돼서 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자동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 있으면은 디스트럭터에다가 기술해주면 참 좋습니다. 매우 유용한 도구니까 유념했다가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속은요, 이미 상속이 지원된다고 소개를 했었고요. 이넷 메소드를 여기다 기술을 합니다. 콜론하고 상속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상속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퍼블릭으로 하는 게 디폴트고요. 그냥 위에 있던 게 다 위에 있는 퍼블릭은 퍼블릭으로,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티드예요. 프라이빗은 상속 안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으면 어쨌든 퍼블릭과 프로텍티드만 상속이 돼요. 얘가 자식에서는 프라이빗이 됩니다. 프라이빗을 변해요. 퍼블릭이면 그대로 됩니다. 프로텍티드면요, 프로텍티드로 변해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주로 우리는 이걸 씁니다. 이걸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죠. 자, 클래스 로드 비클이라는 게 트럭과 클래스 모빌, 오토모빌, 트럭과 오토모빌, 세단, 이런 두 개의 클래스를 자식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이게 페어런트고 두 개의 뭐죠?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공유되죠. 자, 바퀴도 있고 승객이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관련된 이런 메소드들, 함수들이 있고요. 이것들 새로 기술하지 않고도 트럭과 오토모빌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상속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했으면요, 이 퍼블릭이 프라이빗이 돼요. 그러니까 i는 프라이빗, k는 뭐가 돼요? 퍼블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애니멀, 애니멀 i는 프라이빗이니까 오케이예요. d의 i는 d, 도구의 i는 이것을 받았는데 프라이빗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뭐 도구의 k야 당연히 퍼블릭이니까 오케이죠. 어렵진 않죠.
protected. 얘는 안 되고 얘 두 개만 상속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받았냐? protected가 돼요. 요 두 개가 요 아래서는 또 존에서는 protected예요. 자, 아미의 I는 A 안 되죠. 이거 프라이빗이니까 그죠? 아미의 J는 이것도 안 되죠. protected도 외부에서 못 쓰죠. 아미의 K는 퍼블릭이니까 쓸 수 있죠. 오케이. 자, 존. 자, 존은 G가 있고요. JK가 있어요. 근데 JK는 protected고 G는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JK는 protected니까 안 되죠. G면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J는 되죠. 왜? 이 protected니까 자식은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이네릿 메소드 세 가지, private, public, private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다중상속, multiple inheritance, 연속상속, 이건 처음 보네요. 그죠? 다중상속은 이렇게 그냥 여러 개의 페어런트만 기술하면 됩니다. 다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데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A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A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A라는 함수를 쓴다면은 요 부모 건지 요 부모 건지 좀 헷갈리죠. 충돌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또 써야 되겠죠. 코딩을 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언어에서 싱글 이네리턴스를 지원하는데 싱글 이네리턴스가 연속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A가 있고요. A를 상속받은 게 B예요. 그죠? 화살표 관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던데 B를 상속받은 게 C입니다. 그죠? 그럼 C 클래스의 객체는요. A에서 제시된 것, B에서 제시된 것을 다 가지죠. 이거 다 가지죠. 그죠? 연속 계단식 상속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C++에서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를 했고요. 여기서 객체 지향 설계와 하향식 설계를 설명하면서 객체 지향 설계가 왜 중요한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을 했어요. 데이터 중심의 설계죠. 무엇이 필요하냐를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를 한다고 할 때 하향식 설계에서는 읽고 평균 계산하고 소팅을 하고 이런 무엇을 하고 자, 이런 기능 중심으로 설계를 했지만 객체 지향 설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학생의 이름, 학생의 학번,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그리고 평균 성적, 등수, 그러한 변수들을 모아서 하나로 간주해야 되겠다. 자, 이것을 또 얘네들을 조작하는 함수를 같이 만들겠다. 이래서 클래스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이 먼저 된다면 이게 객체지향 설계를 반영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C++에서 아주 좋은 그런 개념 도구를 소개를 했어요. 생성자, 소멸자 소개했고요. 상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C++가 가진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정도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보다 새로운 그런 도구, 어떤 개념들을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0장 C++에서의 객체 지향 개념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